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저는 휴가에서 예고 없이 집으로 돌아왔고 중환자실에서 혼자 사투를 벌이고 있는 딸을 발견했습니다. 그 시간 제 사위는 비싼 요트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죠. 저는 그의 모든 계좌를 막아버렸고 1시간도 안 되어 그는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영상을 어느 나라에서 보고 계신지,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6마디 말이 제 인생을 반으로 갈라놓았습니다. 따님이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빨리 오셔야 합니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소독약과 약품 냄새가 나는 차가운 병원 공기가 목을 태우는 듯 했습니다. 마치 지난 며칠간 숨을 쉬지 않았던 것처럼요. 30분 전, 저는 막 제 아파트에 들어섰습니다. 여행 가방은 문가에서 채 식지도 않았죠. 짐에서는 낯선 유럽의 향기, 해변 카페의 커피 냄새, 바닷바람 냄새가 났습니다. 딸에게 조용히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좋은 초콜릿과 부드러운 가방을 사왔죠. 손에서 놓고 싶지 않을 만큼 좋은 가죽이었습니다. 그런데 문틈에서 도장이 찍힌 통지서 한 장이 반으로 접힌 채 꽂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19 구급대의 서울대학교 병원 통지서였습니다. 급히 연락 바람. 날짜를 보니 종이는 며칠 동안이나 그곳에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딸이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있었던 걸까? 내가 아니었다면 누가 전화를 했을까? 저는 접수처 카운터를 손가락이 하얘질 때까지 붙잡았지만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마치 제 목소리가 아닌 것처럼요. 저는 이유진의 엄마 박선영입니다. 제 딸이 여기 있나요?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여자가 눈을 들었습니다. 명찰에는 김지수라고 적혀 있었죠. 그녀는 성을 듣자마자 짧고 전문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말보다 더 사람을 두렵게 하는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일주일 내내 가족분들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6일 전에 입원했고 상태가 매우 위중했습니다. 그녀는 중환자실은 4층입니다라고 덧붙였고 그 말에 제 발밑에 바닥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마치 엘리베이터가 이미 추락한 것처럼요. 저와 지수 씨는 말없이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서 걸으며 문이 쾅 닫히지 않도록 버튼을 누르고 있었고 재앙을 앞둔 사람에게 경고하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차피 준비될 리 없는 재앙 앞에서 말이죠.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부상이 심하고 인공호흡기에 의지하고 있지만 최근 이틀 동안 악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징조예요. 담당 의사인 최준호 선생님이 곧 퇴진 오실 겁니다. 중환자실 문은 영화처럼 소리 없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다만 영화에서는 이렇게 쓴 냄새가 나지 않고 관자놀이에서 모니터에 규칙적인 신호음이 울리지 않으며 깨끗한 바닥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리지 않죠. 412호실, 제 딸은 마치 거미줄처럼 얽힌 튜브와 전선들 사이에 누워 있었습니다. 입에는 튜브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고 한쪽 팔은 이불 아래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왼쪽 팔은 베개 위에 놓인 채 깁스를 하고 있었고 오른쪽 다리는 위로 올려져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그 아래에는 봉합 부위 위로 반창고가 깔끔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죠. 멍은 무겁고 낯선 색으로 번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첫 숨결부터 저를 보고 처음 물었던 그 산부인과에서부터 알아볼 수 있는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유진아, 제가 말하자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딸, 엄마 여기 있어. 저는 조심스럽게 딸의 자유로운, 차가운 손을 잡고 어릴 적 그랬던 것처럼 손가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딸이 악몽을 꾸고 깼을 때처럼요. 그리고 딸의 몸속 단 하나의 분자라도 들을 수 있도록 약속했습니다. 엄마는 아무데도 안 가. 지수 씨는 링거를 확인하고 모니터의 버튼을 누르더니
습관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8시간 동안 안정적이에요. 혈압은 잡혔고 부종도 줄고 있습니다. 신경외과 의사들이 신속하게 조치했어요. 아니 2개 내압도 낮췄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머릿속에서 살아있다는 단 하나의 단어가 천천히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유진이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수 씨는 한숨을 쉬며 한마디 한마디가 바늘땀처럼 느껴지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운전은 남편이 했습니다. 제한 속도를 상당히 초과했고요. 차가 미끄러져 콘크리트 방호벽에 부딪혔습니다. 따님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었고 부분적으로 앞으로 튕겨나갔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누군가 때맞춰 의자를 받쳐주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혁 씨는요? 지수 씨는 창가로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찰과상과 타박상으로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그날 밤 바로 집으로 귀가 조치되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말했고 그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제 귀에도 들렸습니다.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명료해졌습니다. 최 선생님이 오셔서 의문이 남지 않도록 설명해 주실 겁니다. 지수 씨가 덧붙였습니다. 10분 정도 단둘이 계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나가자 병실에는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유진이, 인공호흡기의 규칙적인 리듬, 모니터의 얇은 그래프 선, 그리고 딸의 손을 잡은 내 손, 내 말 들리니, 아가? 저는 딸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옆에 있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낼 거고, 이제 단 1분도 널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저는 앉아서 숨을 세고 그 소리들을 기억했습니다. 낯선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심장은 매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방식대로 사업하듯이 차근차근 생각했습니다. 6일, 딸이 6일 동안 여기 있는 동안 나는 낡은 골목길을 산책하고 엽서를 골랐습니다. 웃기죠? 가방에 그대로 있는데 아무도 나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이 모든 날 동안 어디에 있었을까? 왜 나를 찾아내지 않았을까? 왜 모든 사람을 동원하지 않았을까?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제 휴대전화의 강민혁은 그냥 강민혁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짧고 건조하게 처음에는 전화하려고 했고 손가락이 저절로 녹색 버튼으로 향했지만 멈추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에게 기들여지를 줄 어떠한 감정적인 장면도 연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업무 서신처럼 간결하게 민혁 씨, 나 지금 유진이랑 서울대병원에 있어. 급히 전화 줘. 메시지를 보내고 손바닥으로 뺨을 닦았습니다. 언제 눈물이 흘렀는지도 몰랐습니다. 내가 널 찾아낼 거야. 들리니? 저는 딸에게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왜 여기 혼자인지 알아낼 거야. 문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와 피곤한 눈으로 군더더기 없이 들어왔습니다. 박선영님, 저희 담당 의사입니다. 신경외과 의사 최준호입니다. 간접적으로는 이미 인사를 드렸죠. 그는 차트를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한마디 한마디가 제자리에 놓이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부종을 일부 제거하고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몸이 버티고 있습니다. 젊음과 원래의 건강 상태가 따님 편입니다. 긴 여정이 되겠지만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아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얼마나 이상하게 차분해지는지 생각했습니다. 모든 서류 사본이 필요합니다. 저는 30년간 직장에서 젊은 동료들에게 말하던 것과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무 기록, 진단서, 그리고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사고 관련 자료까지요. 사고 관련 자료는 경찰서에 있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상태에 대한 소견서는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의무 기록은 오늘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가 떠나자 지수 씨가 돌아와 유진이의 이불을 고쳐주고 폐가 더 쉽게 활동할 수 있도록 침대 머리를 살짝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덧붙였습니다. 강민혁이라는 분이 나타나면 간호사실에 말씀하세요. 보안팀에 알려두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없이도 알려주세요. 당분간 저 없이는 면회는 안 됩니다. 그녀는 저를 유심히 보더니 이번에는 여자 대 여자로서 이해했다는 듯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다시 옆에 앉아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고칠 수 없는 습관이죠. 아무것도 놓치지 않기 위해 시간, 이름, 핵심 단어들을 기록했습니다. 휴대전화는 옆에서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유진이의 손을 쓰다듬으며 여행 가기 전에 딸이 나를 안아주던 모습, 웃던 모습, 계획을 세우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얼마나 가볍게 살았던가, 그리고 지금 이 병실에서의 모든 움직임이 마치 딸과 함께 숨쉬는 법을 다시 배우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 어딘가에서 이동 침대가 굴러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조심해라고 빠르게 말했습니다. 천장의 램프가 공기의 흐름에 살짝 흔들렸고 저는 앞으로 긴 길이 놓여 있으며 이제 나는 엄마이자 변호사이자 탐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손안에서 짧게 진동했지만 그가 아니었습니다. 은행의 시스템 알림, 광고성 스팸이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끄고 몸을 숙여 딸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릴 때처럼 거의 재미있네. 참아, 유진아. 이제 우리가 다 해결할 거야. 저는 그때 그 구덩이가 얼마나 깊을지, 그리고 그곳에서 너뿐만 아니라 네가 남편이라고 불렀던 사람에 대한 모든 진실을 꺼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이미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에는 잘못된 엄마를 선택했다는 것을요.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사람 옆에 앉아 있으면 시간은 걸쭉한 시럽처럼 흐르지만 제 생각은 낡은 업무 방식대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사실을 수집하고 점들을 연결하고 감정을 배제하라. 감정은 방해만 될 뿐이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모바일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언젠가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위해 유진이와 그 남편에게 접근을 허용했던 바로 그 계좌였습니다. 만약을 위해서였죠. 거래 내역을 넘기면서 속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고 바로 다음 날부터 거액의 지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한 금액의 부산 호텔 결제, 그 다음에는 한 끼 식사가 수백만 원에 달하는 레스토랑, 요트 대여. 그러다 제 가슴을 철렁하게 한 요트 회사라는 이름의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현금 인출도 활발했습니다. 여러 번 연속으로 인출했고 합계가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내 딸은 온몸에 튜브를 꽂은 채 여기 누워있고 저는 머릿속에서 낡은 스위치가 딸깍하고 켜지는 소리를 거의 들었습니다. 주말 없는 근무 모드. 저는 이 모든 비정한 현실을 딸의 귓가에 대고 속삭이지 않기 위해 복도로 나왔습니다. 제 개인 자산관리사인 윤성민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함께 겪었죠. 그는 밤이든 휴일이든 항상 전화를 받습니다. 윤 팀장, 안녕하세요. 긴급 상황이에요. 강민혁 이름으로 된 접근 권한 즉시 동결해주세요. 카드, 온라인 결제, 전부 다요. 그리고 모든 시도에 대해 제게 알림이 오도록 감시 기능을 켜주세요. 그는 놀라지도 않고 행동에 익숙한 사람들처럼 짧게 숨을 들이쉬기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선영 고객님. 5분 안에 그의 화면은 모두 회색이 될 겁니다. 최근 몇 달간의 모든 거래 내역 요약본을 보내드릴까요? 네, 그리고 윤 팀장. 만약 그가 불평하며 은행에 전화하면 말투, 단어, 시간까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은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이해합니다. 힘내십시오.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유진이는 마치 이 금속 고치 속에서 고요함 자체가 그녀를 어르는 듯이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은행의 확인을 기다리는 동안 소셜미디어를 열었습니다. 강민혁의 계정은 늘 그렇듯 매끄럽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기 좋아했던 것처럼 순간을 즐기며 살고 있었죠. 하지만 친구들을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에서 얼핏 봤던 정태우라는 사람의 계정에 새로운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바다, 요트 선착장, 수많은 사람들, 반짝이는 술잔들, 가판 위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몇몇 사진에는 강민혁이 중앙에 있었고 익숙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눈썹에는 작은 반창고가 붙어 있었고 옆에는 수영복 차림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분명 내 딸 유진이는 아니었죠. 저는 사진을 확대해서 배전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순간을 즐겨라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우습고 역겨웠습니다. 정태우의 글은 활기찼습니다. 3일째 놀아도 지치지 않아. 3일? 그러니까 여기서 기계가 삐삐 울리는 이 3일 동안 거기서는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는 건가? 저는 스크린샷을 찍고 짧은 동영상을 다운로드했습니다. 누군가 강민혁이 휴대전화에 대고 소리치며 손을 휘젓는 모습을 찍었고 화면 밖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별도의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곳에 넘겨야죠.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접근 제한, 카드 정지, 모니터링 시작. 이어서 윤 팀장의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알림 설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알림, 부산 레스토랑 결제 거부. 저는 웨이터가 부드럽게 결제 거부를 알리고 카드가 완강히 긁히지 않는 순간에 그의 얼굴을 무심코 상상했습니다. 어떤 통쾌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단지 시스템이 작동했다는 건조한 만족감뿐이었죠. 저는 간호사실로 갔습니다. 지수 씨, 강민혁 씨가 나타나면 바로 보안팀에 연락해 주세요. 저 없이는 어떤 대화도 안 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마치 지나가는 말처럼 물었습니다. 지출 내역에 대해 경찰에 알리셨나요? 그런 정보가 아주 유용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하려고요. 병실로 돌아와 앉아서 수첩을 꺼내 기록했습니다. 요트, 순간을 즐겨라, 부산, 정태우, 사진과 동영상, 날짜들. 그 다음 사고관할 경찰서에 전화해서 황 팀장님과 연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고하듯이 짧게 설명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가 어디서 누구의 돈으로 있었는지 기록해야 합니다. 전화기 저편에서는 진정하세요라는 습관적인 말 없이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보내주십시오, 박선영님. 교통과 라인을 통해 선착장의 CCTV 기록을 요청하겠습니다. 그의 존재를 확인하게요. 그리고 만약 그가 연락을 시도하면 대화 내용을 저장해 두십시오. 저장하겠습니다. 저는 말하고 유진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을 저장합니다. 저녁은 어느새 밤으로 넘어갔습니다. 유진이는 기계의 박자에 맞춰 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책 대신 우리가 1년 전에 부엌을 고르고 커튼 색깔 때문에 다퉜던 메시지를 조용히 읽어주었습니다. 의사들은 익숙한 목소리와 단어들이 사람을 현실로 끌어당긴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후 윤 팀장에게서 요약본이 도착했습니다. 지난 8개월간의 소액이체, 그 다음에는 결혼식 2주 후부터 부산의 알 수 없는 계좌로의 정기적인 거액이체, 그리고 지난 6일 동안은 폭주하듯 요트, 명품 매장, 레스토랑 지출. 필요하시면 요약본을 인쇄해드리겠습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가슴속에 익숙한 무거움이 아려왔습니다. 피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명확함 때문이었죠. 이건 스트레스 후에 폭발한 게 아니라 시스템이었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저를 깨웠습니다. 모니터나 링거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짧은 메시지 알림음, 이체 거부, 부산 ATM, 현금 인출 시도. 곧바로 또 다른 알림, 재시도. 거부됨. 저는 어둠 속에서 화면과 잠든 유진이를 바라보며 주변의 모든 것이 너무나 단순해져서 굳이 말로 표현하고 싶지도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를 이리로 데려와야 할 것이다. 제복과 신분증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라면 더 좋겠지. 저는 일어나 창가로 가서 블라인드를 손바닥만큼 열었습니다. 밤의 서울은 자신만의 삶을 살며 드문드문 헤드라이트를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따라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옛 속담처럼 물이 돌을 뚫는 거야. 우리는 계속 뚫을 거야. 탁자 위에 놓아둔 휴대전화가 사납고 끈질기게 진동했습니다. 돌아보니 화면에 제가 저장해둔 대로 짧고 건조하게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강민혁. 휴대전화는 마치 누군가 내 어깨를 흔드는 것처럼 집요하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애칭 없이 짧게 강민혁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저는 유진이와 모니터의 녹색 선을 본 뒤에야 전화를 받고 복도로 나가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손바닥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는 여보세요도 없이 대뜸 소리쳤습니다. 카드 전부 안 되잖아. 은행 오류야. 당장 풀어. 나는 서울대병원에 있어. 저는 회의하듯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이는 중환자실에 있고 기계가 대신 숨을 쉬어주고 있어. 왜 접근이 막혔는지 이해할 거라 생각해. 전화기 저편이 조용해졌습니다. 음악과 웃음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마치 그가 일행에게서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 드라마는 그만하시죠. 이 모든 일 후에 생각을 좀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유진이를 위한 일들을 처리하고 있어요. 비행기 표랑 숙박비가 필요합니다. 내일 바로 올라갈게요. 요트 순간을 즐겨라에서의 미팅 말인가? 제가 똑같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문제 해결하기에 좋은 장소네. 선착장 사진은 저장해뒀어. 그리고 네가 휴대전화에 대고 소리치는 동영상도. 이건 수사 기록에 유용할 거야. 그는 아주 잠깐 말을 더듬었지만 목소리는 금세 가격을 말한 후에도 미소 지을 줄 아는 판매원처럼 매끄럽고 능숙해졌습니다. 친구들 장난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린 가족이고 우리 돈은 공동재산인데 지금 장모님께서 우리? 제가 억양이 어디에 있는지 그가 듣도록 되물었습니다. 그건 내가 비상시에 쓰려고 접근 권한을 준 내 비상금 계좌였어. 비상 상황은 유진이에게 일어났고 접근은 차단됐어. 그리고 민혁 씨, 경찰의 황 팀장님이 너에게 사고, 속도, 상태, 그리고 동승자 안전벨트에 대해 물어볼 게 있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 그의 말투가 더 낮고 차가워졌습니다. 지금 누구를 상대하는지 전혀 모르시는군요. 저는 금융 개입으로 소송을 걸 겁니다. 장모님은 그럴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있다는 건 제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말을 끊었습니다. 아내가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 네가 옆에 있을 때야. 그때야말로 권리도 말도 대화도 있는 거지. 지금 내 권리는 경찰서에 가서 내 딸이 숨쉬기 위해 싸우는 동안 지난 6일을 어디서 보냈는지 설명하는 거야. 수화기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쉬익하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마녀 같으니 그가 내뱉었습니다. 당신이 날 묻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은. 저는 수화기를 귀에서 떼고 조용히 통화를 끊었습니다. 간호사실로 돌아갔습니다. 지수 씨, 강민혁 씨의 접근을 제한한다고 기록해주세요. 제 서면 동의 없이는 어떤 방문도 안 됩니다. 만약 나타나면 보안팀 호출하고 저에게 전화주세요. 이미 입력했습니다. 그녀는 불필요한 질문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을 위해 보안팀 번호도 연락처에 저장해두셨죠. 저는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카운터 바로 옆에 주저앉아 수첩을 열고 짧게 메모했습니다. 강민혁의 전화, 압박,
접근 요구, 요트 언급, 간접적 시인. 그리고 머릿속에만 남지 않도록 타임스탬프가 찍히게끔 그 메모를 제 자신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윤 팀장의 메시지였습니다. 레스토랑 결제 시도, 거부. 현금 인출 시도, 거부. 고객 지원센터에 전화. 자금 도난 주장. 프로토콜 유지됨. 비밀번호 없이는 접근 불가. 이어서 그의 또 다른 메시지. 혹시 모르니 간호사들에게 말해두세요. 불청객이 동정심을 가장해 올 수도 있으니 들여보내지 말라고요. 저는 항상 대기 중입니다.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이런 순간에야 사람들에게서 인간적인 면모를 보게 됩니다. 일하는 사람은 단순한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화려한 말보다 갑자기 더 중요해질 수 있는 것에 대해 유진이에게 들어가 이불을 고쳐주고 마치 그녀가 듣는 것처럼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카드는 안 되고 히스테리를 부리지만 그건 다 소음일 뿐이라고. 우리는 우리 일에 바쁘다고. 숨쉬고 버티고. 최 선생님의 회진을 기다리는 일에. 회진은 정오 가까이 되어서야 왔습니다. 최준호 선생님은 불필요한 세부사항 없이 듣고 모니터와 봉합 부위를 보고 짧고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체온 안정적이고 혈액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부종도 서서히 빠지고 있고 신경외과에서도 경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축하할 일은 아니지만 작은 진전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지하철이 흔들릴 때 손잡이를 잡는 것처럼 그의 평온함에 기댔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만약 그가 여기로 뚫고 들어오려고 한다면요. 의사 선생님은 안경 너머로 저를 생각에 잠긴 듯 바라보았습니다. 여기가 통제 구역은 아니지만 절차가 있습니다. 명단에 따른 출입만 허용됩니다. 지수 씨가 알려줘서 제가 지시해뒀습니다. 고객님 없이는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보안팀 직원들은 머리가 단단하고 연락도 빠릅니다. 회진 후에 황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그 직업에 종사한 사람 특유의 연극적이지 않고 모든 것을 조목조목 설명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스크린샷, 동영상 감사합니다. 요트 순간을 즐겨라거는 부산 선착장 관할입니다. 저희가 지역 간 공조를 통해 동료들에게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누가 계약서에 서명했는지, 누구의 자금으로, 그리고 오늘 결제 시도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겁니다.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이 아니었어요. 은행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박선영님, 그가 새로운 이야기를 지어내서 연락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 깨달았다. 유진이에게 날아간다. 이런 식으로요. 저희의 임무는 따님과 함께 계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객님께서는 그가 쓰는 모든 것을 저장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가려내겠습니다. 글자 하나하나 다 저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영혼까지 회계사이고 팀장님이자 엄마니까요. 그렇게 들리네요. 그가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낮은 끈적하게 흘러갔지만 제 안에서는 모든 것이 명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약 냄새, 나는 휴식 시간. 그 다음에는 의자에서 반쯤 눈을 감고 자는 짧은 잠. 그 다음에는 다시 기록, 전화, 그리고 모든 사소한 일 속에 단 하나의 생각. 나중에 수사관과 검사가 사소한 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길을 닦아놓는 것. 저녁 무렵 윤 팀장이 다시 요약본을 보내왔습니다. ATM에서 3번의 추가 시도, 2번은 선착장에서, 1번은 시내에서. 모두 거절. 전화로는 사기 피해자인 척하지만 비밀번호를 모릅니다. 아직은 침착합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수첩에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그는 평정을 오래 유지하지 못할 겁니다. 병실에 지수 씨가 새로운 약병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수치를 힐끗 보고는 엄마들끼리 이야기하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악화되지 않았어요. 좋은 날이에요. 오늘 악화되지 않았어요. 좋은 날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뜻밖의 단순한 욕구를 느꼈습니다. 밖으로 나가 마스크와 소독제 없이 밤 공기를 들이마시고 단지 정신을 차린 상태가 아니라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남았습니다. 이런 이야기에서는 옆에 있거나 나중에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자정 무렵 휴대전화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먼저 건조한 알림, 선박대여 결제 시도, 거부, 1분 뒤 개인적인 메시지, 당장 풀어, 나 떠나야 해. 아니면 내가 유진이한테 남편이 집에 돌아오는 걸 누가 방해했는지 말해주길 바라는 거야? 저는 분노로 오른손이 떨리지 않도록 휴대전화를 왼손으로 옮겨잡고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아무도 네가 경찰서에 가는 걸 막지 않아. 주소는 안내 데스크에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은 법대로 보내고 밤 동안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뇌가 15분이라도 쉬어야 하는 시간에 그가 내 머릿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계에서 산소가 규칙적으로 쉬익 소리를 내는 것을, 드문 차가 창밖에서 윙윙거리는 것을, 내 심장이 모니터와 약간 어긋난 리듬을 두드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밤에 반쯤 잠든 상태로 그렇게 앉아 있었을 겁니다. 만약 휴대전화가 갑자기 익숙한 문구로 번쩍이지 않았다면요. 황 팀장, 부산 선착장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강민혁이라는 고객이 결제 거부로 소란을 피웠다고 합니다. 보안팀이 경찰을 불렀고 동료들이 출동했습니다. 저는 유진이와 그녀의 조용하고 아직은 낯선 숨소리를 보았고 이 며칠 동안 처음으로 발밑에 단단한 바닥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화면이 다시 한번 번쩍였습니다. 알 수 없는 부산 지역 번호. 저는 수신을 누르고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착장 관리자입니다. 여기 고객님 친척분이 계신데 결제 없이 바다로 나가시려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처리할까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까요? 관리자는 정중하게 말했지만 배경에서 바다가 우문거리고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욕하는 소리가 똑똑히 들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혁이라는 분이 배를 즉시 띄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제가 안 되는데 나중에 해결하겠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요? 아니면 고객님께서 처리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경찰이죠.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발 모든 것을 기록해 주세요. 결제 거부, 그의 행동, 담당 경찰관 성함, MVD 라인을 통해 황 팀장님이 연락할 겁니다. 제가 이미 알렸습니다. 저는 6일째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의 아내의 엄마입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처리하겠습니다. 보안팀은 불렀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은 뒤 다시 유진이 곁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익숙한 동작으로 딸의 손을 찾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서로를 붙잡으면 숨쉬기가 더 쉬워지는 것처럼. 병실은 어둡고 조용했고 오직 기계들만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인내를 가르쳐주는 것 같았습니다. 들숨, 날숨, 한 걸음, 멈춤. 해변에서 소식을 기다리는 동안 윤 팀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피부에 진짜 소름이 돋게 하는 건조한 문장들이었습니다. 지난 8개월간 부산의 한 계좌로 정기적인 이체, 수취인 백서희, 주기 매주, 봄부터 금액 증가. 지난 6일간 지출 급증, 레스토랑, 부티크, 선박 대여, 별도로 현금 인출 시도 거부. 저는 이 백서희라는 이름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검색창을 열어 늘 그렇듯 명백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 금방 찾았습니다. 아름다운 흑발의 여성, 건강 라이프스타일 컨설턴트, 바다에서 찍은 스토리, 미소,
선배들, 비슷한 남부 지역의 팔로워들, 뒤로 넘기다가 반년 전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해변, 석양, 옆에 있는 남자의 등, 얼굴은 보이지 않고 어깨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깨에는 제가 민혁의 티셔츠에서 기억하는 바로 그 문양이 있었습니다. 자유와 야망, 그가 언젠가 중요하게 말했던 것. 스크린샷을 저장하고 날짜를 기록했습니다. 황 팀장이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착장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모든 것이 서류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결제 없이 떠나려 한 시도, 카드 거부, 다툼. 관리 측에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를 구금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운전 중에 잡힌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는 수사 대상입니다. 부산, 기장 일대의 초소와 동료들에게 그가 배로 떠나지 못하도록 경고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떠날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겁쟁이니까요. 빠르고 설명 없이 사라질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금융을 추적하는 겁니다. 팀장이 수화기에 대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산으로의 이체에 대한 정보는 아주 시기적절합니다. 저희 금융팀에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나타나면 글자 하나하나 다 저장하십시오. 저는 이 칠흑 같은 밤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고 판단하고 조용히 유진이에게 작년에 갔던 전주 여행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벤치 위에 웃긴 다람쥐 이야기, 그녀가 병원차는 이제 그만 마시고 집에서 끓인 차를 마시고 싶다고 말하면 사주기로 약속했던 새 주전자 이야기, 30분마다 휴대전화를 확인했지만 얄밉게도 조용했습니다. 보고서도 잡았다는 소식도 없었습니다. 회색빛 복도가 덜 마른 빨래처럼 보이게 만든 새벽녘이 되어서야 또 다른 건조한 타격이 날아왔습니다. 항공권 구매 시도, 노선 부산, 이스탄불, 편도, 유진명의 카드, 거절, 의심스러운 거래로 차단됨. 저는 분노가 아니라 명확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유진이의 이름으로, 그녀의 카드로, 그가 교묘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했던 모든 것이 준비된 습관으로 저는 윤 팀장에게 한 줄로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기록해 주세요. 또 시도가 있으면 즉시 알려주세요. 그는 네라고 답하고 항공사 보안팀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유진이와 그녀의 규칙적이고 힘겨운 호흡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밤새 처음으로 똑바로 앉았습니다. 그가 선착장과 발권 카운터 사이를 헤매는 동안 우리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낮에 최준호 선생님이 병실에 들렀습니다. 여전히 차분한 눈빛,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손. 봉합 부위는 깨끗하고 수치는 정상 범위 내이며 부종은 조금씩 가라앉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느리지만 나아가고 있습니다. 관찰하고 말 걸고 만져주세요. 몸에는 익숙한 지표가 중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이미 문가에서 무언가 생각난 듯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문회관에서는 고객님의 요청이 보안팀에 전달되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회진 후에 한 여자가 전화를 걸어 짧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경제범죄 수사팀 윤서연 형사입니다. 힘주지 않은 자신감 있는 목소리, 지금 제게 눈물보다 더 필요했던 건조한 동정심이 담긴 목소리. 강민혁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형사사건은 아니었지만 불미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부산으로의 이체와 항공권 결제 시도에 대한 정보는 전체 그림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술해 주실 준비가 되셨나요? 저는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을 겁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제 휴대전화와 수첩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병원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녀는 마치 우리가 평범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답했습니다. 은행 명세서와 스캔본을 가져와 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시도가 있으면
바로 알려주시고요. 모든 것이 제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윤 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백서의 관련 날짜와 금액이 포함된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형사님과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그는 세트를 준비해서 서울대병원으로 퀵서비스를 보내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저는 유진이에게 우리가 급한 바늘담 없이 하지만 풀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삶을 다시 꿰매고 있는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앞으로가 더 쉽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사실에 조금 더 차분해졌습니다. 앞에 긴 오르막이 있다는 것을 알면 갑작스러운 엘리베이터를 기대하지 않게 되니까요. 정오 무렵 퀵서비스 기사가 서류 봉투를 가져왔고 뒤이어 윤 형사가 왔습니다. 날씬하고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말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예리한 눈을 가진 그녀. 우리는 작은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제 조각들, 스크린샷, 은행 거래 내역, 선착장 동영상을 펼쳐놓았습니다. 그녀는 간단하고 직설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언제 처음 이 채를 발견하셨나요? 왜 그가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나요? 누가 비밀번호를 알 수 있었을까요? 저는 변명 없이 마치 시험을 보듯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요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남의 일, 그녀의 서류철 안에서 모든 것이 제대로 맞춰지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요. 그녀가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부산 선착장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가 밤에 배를 타고 기장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실패했죠. 결제 거부 후에 떠났습니다. 지금 동료들 정보에 따르면 호텔들을 전전하며 현금으로 결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래 버티지는 못할 겁니다. 그녀 뒤로 문이 닫혔을 때 저는 3분 동안 팔짱을 끼고 앉아있는 드문 사치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진이에게 들리니 딸아? 그는 발버둥 치고 우리는 버티고 있어. 이제 시간은 우리 편이야.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휴대전화가 깜빡였습니다. 온라인 소액 대출 신청 시도. 거절. 고객님 명의로 가상카드 활성화 시도. 거절. 그는 기억나는 모든 것에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지수 씨가 새로운 약병을 가져와 수치를 힐끗 보고는 작지만 정직한 이유가 있을 때 짓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안정적이에요. 좋은 날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에서 어깨가 반 센티미터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가에 앉아 블라인드를 당겨 마당을 보았습니다. 청소 아주머니가 화단으로 호스를 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차를 사러 매점으로 갔습니다. 세상은 선착장도 순간을 즐겨라도 없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휴대전화가 다시 켜졌습니다. 모르는 번호, 지역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또 다른 협상 시도에 대비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스피커에서는 약간 떨리는 오래 달린 후의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선영님, 예고 없이 죄송합니다. 제 이름은 송혜림입니다. 2년 전 저는 강민혁의 약혼녀였습니다. 우리 꼭 이야기해야 합니다. 혜림 씨는 마치 마음이 바뀔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서둘러 말했지만 동시에 이 대화를 머릿속에서 수천 번 되뇌어 본 사람처럼 아주 명료하게 말했습니다. 2년 전 그는 강민혁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다른 성으로 자신을 소개했고 이름도 편의상 바꿨죠. 처음에는 사랑, 선물, 계획, 그 다음에는 사업 발전을 위한 대출, 만약을 위한 카드, 혹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를 위한 접근 권한. 그가 제 명의로 생명보험을 든 지 3주 후에 우리는 사고를 당했어요. 운전은 그가 했고요. 저는 골절, 뇌진탕, 병원 신세. 그는 긁힌 상처 하나 없었죠. 그리고 사라졌어요. 계좌에서 돈이 사라졌고요. 경찰은 그때 불행한 사고라고 했고 제 사기 고소는 접수되었다가 묻혔어요.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꽉 쥐었고 손가락이 하얘졌습니다. 바로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선착장 동영상에서 그를 보고 그가 또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필요하다면 가서 형사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릴게요. 저에게는 계약서, 보험증권, 대화 내용 사본이 남아 있어요. 필요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서연 형사님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유진이만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통화를 마쳤습니다. 저는 즉시 윤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연락처를 전달하고 요점을 짧게 설명했습니다. 수화기에서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업무 모드가 즉시 켜졌습니다. 송혜림 씨와 연락해서 진술을 받고 보험을 확인하고 그녀의 교통사고 관련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영님, 그림이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병실로 돌아오는 동안 윤 팀장에게서 이메일과 메신저로 중복된 메시지가 왔습니다. 형사님께 드릴 자료 세트가 준비되었습니다. 유진님 명의의 생명보험증권이 발견되었습니다. 보험금은 약 4억 원. 결혼 2개월 후 가입, 수익자는 강민혁. 불의의 사고시할증 지급 조항 포함. 추가로 다른 지역의 두 수취인에게 정기적인 이체 내역 확인. 세부 사항은 보고서에 있습니다. 저는 4억 원이라는 숫자를 여러 번 다시 읽었습니다. 마치 읽는 횟수에 따라 숫자가 덜 차갑게 느껴질 것처럼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수 씨가 들어왔습니다. 교대 근무자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피곤하지만 친절한 눈, 수액을 조절하고 수치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 선생님께서 저녁부터 진정제를 조금씩 줄이기 시작할 거라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반응을 볼 겁니다. 혹시라도 이상한 점이 보이면 사소한 것이라도 부르세요. 그녀의 말은 주름 없이 깔끔하게 덮인 이불처럼 놓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유진이의 머리맡에 더 가까이 앉았습니다. 언젠가 작은 잎사귀 모양 귀걸이가 걸려있던 바로 그 귀에 대고 속삭일 수 있도록 소피아라는 새 명찰을 단 젊은 간호사가 병실에 들렀습니다. 환자분께 말을 걸어주세요. 그녀가 산소 튜브를 고쳐주며 말했습니다. 병원 얘기 말고 일상 얘기, 좋아했던 것, 계획했던 것들에 대해서요. 환자들은 정말로 듣고 있어요. 가끔은 못 듣는 것 같아도 나중에 누가 왔고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이야기하거든요. 이미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전주 이야기, 벤치의 다람쥐 이야기, 우리 주전자 이야기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소피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지금 어머님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일이에요. 저는 유골의 비와 지하철역 붕어빵 이야기, 딸의 우스꽝스러운 고소공포증과 제가 어릴 때 억지로 씌웠던 딸이 지독히도 싫어했던 모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엌을 위한 파란색 페인트 때문에 다퉜던 이야기도요. 저는 베이지색을 주장했고 딸은 더 과감해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 일상의 구슬들 사이사이에 짧은 업무적인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윤 팀장의 보고서를 윤 형사에게 전달하고 퀵서비스 기사에게 서류 봉투를 간호사실에 맡겨도 된다고 확인하고 보험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황 팀장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저녁 무렵 최 선생님이 왔습니다. 침대 난간에 손을 얹었습니다. 기적을 약속하지는 않지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의사의 자신감이 있고 따뜻한 손, 진정제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반사, 신경, 목소리와 빛에 대한 반응을 관찰할 겁니다. 1시간 만에 기적을 기대하지 마세요. 뇌는 갑자기 깨어나는 게 아니라 힘든 밤을 보낸 아이처럼 아주 조금씩 깨어납니다. 뭔가 급격한 퇴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저희가 옆에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봐야 하나요? 제가 모든 것에 매달리지 않기 위해 물었습니다. 사소한 것들이요. 손가락, 눈꺼풀, 기계의 호흡 사이의 숨.
어떤 반응이든 신호입니다. 그가 떠나자 병실은 마치 더 넓어진 것 같았습니다. 벽 때문이 아니라 눈 내리기 전의 고요함과 비슷한 기대감이 감도는 공기 때문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손안에서 진동했습니다. 윤 팀장입니다. 종이 서류 세트를 가지고 저희 퀵서비스 기사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분 전에 유진님 이름으로 대출 신청 시도가 있었습니다. 거절되었습니다. 저희가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항공권도 거절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 팀장님은 제 두 번째 주치의세요. 다른 분야에 천만에요. 그가 조용히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유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첫날처럼 얼음장 같지는 않고 차가웠지만 온기가 있었습니다. 딸, 엄마 여기 있어. 제가 속삭였습니다. 네가 용감한 부엌을 갖게 될 거라고 자랑스러워했지? 알았어. 네가 원하던 대로 파란색으로 하자. 다만 돌아와 우리 제대로 한번 다투자. 바로 그 순간 제 손가락 밑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 환상, 희망에 너무 일찍 매달리는 오랜 습관이라고 생각하며 멈췄습니다. 1분 더 앉아 있다가 다시 딸의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만약 듣고 있다면 신호를 줘. 아주 작은 거라도. 처음에는 엄지손가락 끝이 외풍에 흔들리듯 아주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최 선생님의 말이 생생했기 때문에 움찔하거나 벌떡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뇌는 아주 조금씩 깨어납니다. 저는 그저 딸의 손을 제 손으로 덮고 반복했습니다. 잘했어. 한 번 더. 이번에는 움직임이 더 명확했습니다. 짧았지만 마치 물속 깊은 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더 의식적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수 씨가 달려왔고 그 뒤를 소피아 씨가 따랐습니다. 수치를 확인하고 손전등 불빛으로 눈꺼풀 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휘자 없이도 오랫동안 악보를 알고 있는 오케스트라처럼 모든 것이 명확하고 조화로웠습니다. 좋아요. 지수 씨가 말했습니다. 아주 좋아요. 하지만 어머님, 너무 앞서가지는 마세요. 알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이 6일 동안 느끼지 못했던 온기가 퍼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둘만 남았습니다. 저는 딸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딸이 처음 학교 문턱을 넘었을 때 제가 출근하는 척하면서 모퉁이에 서서 딸이 뒤돌아보는지 훔쳐봤던 이야기. 그리고 넌 뒤돌아봤지, 이 똑똑아. 제가 속삭였습니다. 나한테 손을 흔들고는 혼자 갔지. 모든 박씨 집안 사람들처럼 고집세게. 이때 휴대전화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윤 형사의 메시지. 송혜림 씨와 연락했습니다. 그녀의 자료는 사실로 확인됩니다. 유진님 명의의 보험증권은 유효합니다. 교통사고의 우발성 버전은 유일한 가능성으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저는 다시 읽고 똑바로 앉았습니다. 제가 맞추기 두려워했던 퍼즐이 저절로 맞춰지기 시작했고 그 사실에 정말로 차갑지만 명료해졌습니다. 저는 몸을 숙였습니다. 유진아, 듣고 있니? 우리는 그냥 방어만 하는 게 아니야.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 손바닥 밑에서 딸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이번에는 분명하게 짧게 쥐어졌습니다. 마치 작은 뇌처럼. 저는 호출 버튼으로 손을 뻗었고 그때 문과의 최준호 선생님이 나타났습니다. 아직 문턱에 서서 겨드랑이에 서류철을 낀 채로 박선영님, 급히 전달받은 서류가 하나 있습니다. 논의해야 할 것 같네요. 사위분에 관한 겁니다. 최준호 선생님은 서두르지 않고 빠르게 들어와 문을 닫고 기계 쪽으로 가지 않은 채 투명 파일을 제게 건넸습니다. 응급실을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에서 환자 차트에 기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민혁 씨는 출입이 금지됩니다. 혹시라도 친척인 척 들어오려고 할 경우를 대비해 보안팀 연락처도 있습니다. 제가 이미 간호사실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답하며 안에서 긴장이 반 센티미터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유진이는요? 버티고 있습니다. 그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제를 줄였더니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호흡 수치를 보니 몇 시간 내로 인공호흡기 제거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씩 어떤 반응이든 부르세요. 그가 나가고 저는 다시 한번 종이를 읽었습니다. 건조한 문장, 도장, 서명, 당직자 번호, 평범한 종이 한 장이지만 제게는 가장 따뜻한 말보다 더 위안이 되었습니다. 윤 형사에게 짧게 전화했습니다. 출입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보안팀도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듣고 시간을 확인한 뒤 업무적인 톤으로 덧붙였습니다. 부산건입니다. 선착장의 진술서는 접수되었습니다. 결제 없이 떠나려 한 시도는 확인되었습니다. 이스탄불행 항공권 구매 시도도 있었습니다. 차단되었습니다. 이것도 저희 사건 파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사 중입니다. 그 후 시간은 다시 고무줄처럼 늘어졌지만 이제는 미지의 공간이 아닌 기다림 속에서였습니다. 지수 씨와 소피아 씨가 약병을 교체하고 튜브를 확인하며 제게 속삭였습니다. 말을 걸 때는 귀에 대고 직접 말씀하세요. 저는 유진이에게 파란색 페인트가 이겼고 부엌은 잡지처럼 될 것이며 주전자는 이미 사서 집에 상자 안에 담겨 그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따뜻한 일상의 순간 모니터의 호흡이 약간 변했습니다. 기계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기계에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간호사실을 불렀고 마취과 의사와 최 선생님이 왔습니다. 모든 것은 몇 분 만에 끝났지만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테이프를 떼고 튜브를 제거하고 코에 캐뉼라를 꽂았습니다. 지금 기침이나 쌕쌕거림이 있을 수 있으니 놀라지 말라고, 이건 좋은 신호라고, 깨어나는 과정이라고 속삭이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거칠고 고통스럽게 기침했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그녀의 눈에 고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스꽝스러운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람만 있다면 울어도 좋아. 유진이가 눈꺼풀을 살짝 열었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창문이 어디 있는지 기억해내는 사람처럼 시선이 방황했습니다.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딸, 엄마, 여기 있어. 엄마, 병원이야. 의식이 없었어. 모든 걸 제대로 하고 있어. 입술이 움직였지만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 지금 제게는 그 이상은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지수 씨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그 피곤한 눈으로 저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스스로 숨 쉬네요. 장해요. 좀 쉬게 해줍시다. 얼마 후 최준호 선생님이 돌아와 빛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고 손가락으로 가볍게 손톱을 건드리며 반응을 살폈습니다. 기억이 조각조각 돌아올 겁니다. 그가 나지막이 설명했습니다. 재촉하지 마세요. 몇 가지 질문만 하고 잠들게 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가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아주 간단하게 물었습니다. 마치 긴 여행 후에 아이에게 묻듯이, 유진아, 내 말 들리니? 그녀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차 사고. 넌 동승자였어. 지금은 안전한 곳에 있어. 침묵. 그녀는 분명 어떤 조각들을 모으고 있었고 그 속삭임 속에는 제가 그녀의 손을 더 꽉 잡고 싶게 만드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과속했어. 그녀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내가 천천히 가라고 했어. 그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어. 말이 끊기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저는 바로 괴로워하지 마. 나중에 다 기록했어. 하지만 제 머릿속 수첩에는 이미 윤 형사에게 전달할 새로운 페이지가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잠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복도로 나와 윤 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속도와 휴대전화에 대한 기억이 돌아왔어요. 그녀는 짧게 메모했습니다. 안정되면 찾아뵙겠습니다. 이어서 윤 팀장, 소식 없이 두지 않겠습니다. 고객님 주택으로 대출 신청 시도 거절. 공동 서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 예전에 소유권을 그의 단독 서명으로 넘기지 않으셨던 신중함이 오늘 구원이 되었습니다. 알아요. 제가 말했고 이 며칠 동안 처음으로 젖은 코트를 벗은 것처럼 숨을 깊게 내쉴 수 있었습니다. 퇴원 후에는 우리 집으로 올 겁니다. 계단도 없고 손님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병실에서 유진이는 이미 더 편안하게 누워 있었고 호흡은 규칙적이었으며 베개의 닿은 뺨은 첫날처럼 대리석이 아니라 살아있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소피아 씨가 시킨 대로 귀에 대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고 내 허락 없이는 전화 한 통, 발걸음 하나도 그녀에게 닿지 못하게 할 거라고. 그녀는 듣고 있었거나 제가 그렇게 믿고 싶었거나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내어 말한 단어는 단단해졌습니다. 저녁 무렵 윤 형사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부산과 다른 두 도시의 수취인들에게 추가 이체가 확인되었습니다. 부산건은 이제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선영님,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허락하시면 유진 양의 기억에 대해 초기 진술을 해주실 준비가 되셨나요? 준비됐습니다. 밤이라도요. 밤에는 안 됩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목소리에 살짝 미소를 담았습니다. 낮에 찾아뵙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해질녘에 와서 마치 지나가는 말처럼 제가 기다리던 말을 했습니다. 밤이 무사히 지나가면 내일은 지속적인 산소 공급 없이 지내보는 걸 시작할 겁니다. 목소리가 갈라질 테니 놀라지 마세요. 첫날은 항상 힘들어요.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으니까요. 어두워지자 저는 다시 그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다로 떠났던 첫 단독여행 이야기. 그녀는 전망 좋은 맨 위층 방을 달라고 저를 졸랐고 정작 일주일 동안 고소공포증과 싸우며 창문을 꼭 닫고 잤습니다. 유진이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아니면 제게 그렇게 보였거나. 하지만 그 보인 것만으로도 저는 어떤 차보다 더 따뜻해졌습니다. 휴대전화는 탁자 옆에서 예의 바른 손님처럼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밤이 조용할 것이라고 거의 믿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번쩍였습니다. 황 팀장, 소식이 있습니다. 그가 서론 없이 말했습니다. 사위분께서 개인 업자를 통해 떠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기장까지 차를, 그리고 이웃나라로 가는 배를 흥정했습니다. 흥정이 잘 안 됐죠. 운전자 중 한 명이 우리를 알아보고 신고했습니다. 현장에서 잡지는 못했습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시간 문제입니다. 저는 계속 대기 중입니다. 상태가 허락되는 대로 따님에게 공식적인 소환장이 발부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유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들리니? 우리 혼자가 아니야. 여기 사람들이 일하고 있고 우리도 우리 방식대로 조용하고 끈질기게 일할 거야. 그녀는 손가락을 살짝 움직이고 숨을 모아 거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한 음절 더 길게. 그 사람한테 나 엄마 집으로 간다고 말해줘. 거기 말고 당연히 나한테 와야지. 그녀의 손을 내 손으로 덮었습니다. 집은 널 기다리는 곳이지 널 투자 대상으로 여기는 곳이 아니야. 우리는 창밖으로 밤이 숨쉬는 소리와 이제 기계 없이 입술로 공기를 물고 소중히 간직하는 그녀 자신의 숨소리를 들으며 침묵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날 동안 처음으로 우리 둘이 똑같이 숨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잠시 우리를 듣는 것 같았던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휴대전화가 다시 한번 번쩍였습니다. 윤서연 형사, 확인되었습니다.
4억 원의 보험 증권이 발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일 강민혁과 사고, 전날 함께 있었던 사람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아침은 커피가 아니라 지수 씨의 짧은 음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호흡은 안정적이에요. 산소는 캐뉼라를 통해 유지합니다. 맥박은 안정적이고요. 조심스럽게 피곤하게 하지 않으면서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유진이에게 제 취향을 거스르고 기어이 사준 거위 모양의 우스꽝스러운 주전자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침묵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휴대전화가 깜빡였습니다. 윤 형사입니다. 1시간 후에 도착합니다. 사고 당일 강민혁과 따님을 본 여성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녀의 증언이 중요합니다. 10분 정도 회의실로 나오실 수 있나요? 최준호 선생님이 먼저 왔습니다. 듣고 유진이와 제 눈을 보고 특유의 차분한 태도로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10분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 이상은 안 돼요. 휠체어 바퀴에 기름칠하고 갑시다. 피곤해하면 바로 돌아와야 합니다. 회의실은 작고 문에 유리창이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윤 형사와 머리를 묶고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검은 셔츠를 입은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자신을 그날 저녁 그들이 저녁 식사를 했던 레스토랑의 관리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분쟁과 감시 카메라에 익숙한 사람들처럼 불필요한 말 없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술을 마셨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와인, 그 다음에는 더 독한 술을요. 여성분은 그가 원했던 것보다 일찍 계산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나가서 주차장에서 다퉜습니다. 제가 택시를 불러드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나는 운전 괜찮아라고 말하며 열쇠를 가져갔습니다. 여성분은 제발 천천히 가. 그리고 휴대전화 좀 치워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걸 들은 건 저뿐만이 아닙니다. 보안 요원도 확인해 줄 겁니다. 우리 카메라는 모든 것을 촬영했습니다. 녹화 영상은 이미 수사팀에 전달했습니다. 윤 형사는 제 메모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네, 보안 요원과 웨이터들이 강민혁의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네, 시간도 일치했습니다. 저는 그 여성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지수 씨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이제 그만하고 병실로 돌아가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인사를 나눴습니다. 윤 형사는 나중에 다시 들르겠다고 약속했고 저는 유진이를 다시 데려갔습니다. 어릴 적 롤러스케이트를 배울 때처럼 팔꿈치를 잡고 무섭지 않은 척했습니다. 우리가 돌아오자마자 황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두 가지였습니다. 업무용과 사람들을 위한 목소리. 지금은 첫 번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장에서 찾았습니다. 개인업자와 배를 흥정하려다 운전자가 알아보고 신고했습니다. 선착장 고소건과 관련 사건들로 구금하고 수사 중입니다. 서울로 이송하는 데는 이틀 정도 걸릴 겁니다. 도착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말하고 그제야 머릿속에서 윙윙거리던 모기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잠시 조용히 앉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모기를 대신해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한 속삭임. 엄마, 저는 몸을 숙였습니다. 그가 주차장에서 소리쳤어. 무서웠어. 한 번에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마. 저는 딸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실은 올 한 올씩 모을 거야. 끊어지지 않게. 낮에 윤 형사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도미노처럼 펼쳐놓았습니다. 윤 팀장의 명세서, 레스토랑 카메라 녹화 영상, 관리자와 보안 요원의 증언, 그가 사려고 했던 항공권, 백서희에게 보낸 이체 내역, 4억 원짜리 보험증권, 선착장의 고소장,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선영님, 유진 양이 강민혁이 이송되는 대로 대질 신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의무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그가 그녀의 말을 직접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면을 쓸 틈도 없이 무슨 말을 할지 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허락한다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유진이와 함께 결정할 문제입니다. 저녁에 최준호 선생님이 문과에서 무심코 말했습니다. 밤은 조용히 지나가길 바랍니다. 내일은 몇 시간 동안 산소 없이 지내볼 겁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갈라질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밤은 별일 없이 지나갔고 아침은 두 가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최 선생님으로부터 스스로 숨쉬고 호흡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장해요. 두 번째는 황 팀장으로부터 데려왔습니다. 유치장에 있습니다. 의사가 허락하면 오늘 오후에 짧은 만남을 위한 시간을 마련해 줄 겁니다. 최준호 선생님은 안경 너머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무리하지 마세요. 와, 이해합니다. 가공존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10분 간호사가 동행할 겁니다. 피곤해 보이면 대화는 끝입니다. 우리는 같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자만 더 많아졌을 뿐. 윤 형사는 문가에, 황 팀장은 옆에, 저는 유진이 옆에 무릎을 맞대고 그녀가 온기를 느끼도록 했습니다. 그를 데려왔습니다. 영화처럼 요란하지 않게 면도도 안 하고 잿빛 얼굴에 눈은 불안하게 움직였지만 입술은 여전히 올바른 단어를 만드는 법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주 앉아 유진이를 보고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뺨을 실룩이더니 익숙한 레퍼토리를 시작했습니다. 유진아, 내 사랑, 나 미치는 줄 알았어. 이 사람들이 나를 못 오게 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바보였어. 나는 똑바로 앉아, 민혁 씨.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해. 여기 녹음되고 있으니까 그는 저에게 힐끗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 시선에는 네가 감히 와, 나는 어떻게든 빠져나갈 거야 라는 낡은 불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유진이에게 돌아갔습니다. 자기야, 누가 너한테 이상한 소리를 한 거야? 엄마? 이 형사들? 우린 가족이잖아. 다 바로잡을 수 있어. 난 준비됐어. 유진이의 목소리는 약하고 거칠었지만 단어는 구슬처럼 또렷했습니다. 백서희, 누구야? 그는 눈을 한 번, 두 번 깜빡였습니다. 미소가 잘못 붙인 스티커처럼 삐뚤어졌습니다. 무슨 백서희, 유진아. 마취해서 깨서 헷갈리는구나. 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내 계좌 이체 내역, 4억 원짜리 보험 증권. 유진이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모든 단어는 돌다리를 건너는 발걸음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는 연극적으로 한숨을 쉬며 양손을 펼쳤습니다. 그래, 내가 가입했어. 미래를, 아이들을 생각해서. 너도 안정을 원했잖아. 그리고 이스탄불행 항공권도 미래를 위해서였나?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빚을 진 채 선착장을 떠나려던 시도도 주차장에서 내가 소리치고 그녀가 천천히 가달라고 부탁하던 녹음도 여기서 가면이 아주 살짝 금이 갔지만 소리는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시선이 우편함 틈처럼 좁아졌습니다. 당신들은 누구를 상대하는지 모르는군. 나에게는 변호사와 인맥이 있어. 당신들 둘 다 후회하게 될 거야. 기록했습니다. 윤 형사가 수첩에서 눈을 떼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계속하세요. 유진이는 약해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배운 자신을 다잡는 그 행동을 위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뜨고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제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너 없이 나는 안전해. 그리고 내 집에는 내가 없을 거야. 집? 그가 다시 미소를 지으며 비웃었습니다. 내 집이지, 전부 내 거야. 우리는 부부야, 자기야. 그리고 내 엄마는 집은 유진이 명의로 되어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너도 알잖아. 네가 서명을 밀었으니까. 그것도 사건에 포함될 거야. 의심하지 마. 그는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윤 형사가 손바닥을 들었습니다. 10분 지났습니다. 기록을 위해 강민혁 측에 비디오 녹화, 금융서류, 증인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합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결정됩니다. 우리가 이미 휠체어를 돌리고 있을 때 그는 소리 지르지 않고 본질을 드러내는 그 얇고 역겨운 톤으로 내뱉었습니다. 당신들 멀리 못 가. 돈은 떨어지고 친구들은 등 돌리고 나는 기다릴 줄 알아. 저는 유진이가 움찔하지 않도록 그녀의 손을 내 손으로 덮고 이후의 침묵은 금이다라고 말하려고 입을 열었을 때 문이 활짝 열리며 어두운 정장을 입은 검사가 나타났습니다. 윤 형사님, 잠시만요. 형량 협상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경제범죄와 중상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그는 말을 멈추고 서류철과 우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유진이의 숨이 바로 옆에서 가빠지는 것을, 제 목구멍으로 쓴 덩어리가 차오르는 것을, 그리고 방 안의 모든 공기가 현처럼 팽팽하게 당겨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동의하는 것은 이 장을 닫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으로 가는 것은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윤 형사가 유진이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는 모든 이체 수취인의 이름을 밝히고 계획을 완전히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합의의 대가입니다. 유진이가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어릴 적과 어른의 모습이 공존하는 박씨 집안의 고집과 제 불안함이 담긴 눈으로, 그리고 간신히 들릴 듯 속삭였습니다. 엄마, 만약 우리가, 그리고 만약이라는 단어가 테이블 가장자리에 유리잔처럼 공중에 떠 있는 그 순간 강민혁이 거칠게 비웃으며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두려움이 아닌 공허함을 보았습니다. 동의해. 안 그러면 당신들이 감당 못할 얘기를 할 테니까. 합의는 미사 여구 없이 신속하게 체결되었습니다. 윤 형사는 인간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사기 및 중상의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돈을 이체한 모든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계획을 공개하며 돌려줄 수 있는 것을 돌려줍니다. 그 대가로 긴 재판 없는 특별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저는 유진이를 보았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야 하니까요. 법원은 모든 것을 하루 만에 승인했습니다. 어떤 연극도 없었습니다. 검사가 낭독했고 변호사는 중얼거렸습니다. 강민혁은 필요한 부분에서 고개를 끄덕였고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징역 10년, 일반 교도소 수감, 구치소 수감 기간 산입, 석방 후 재정 관련 직책 금지, 손해배상 및 건강피해 보상은 별도 항목으로 명시되었습니다. 민사소송의 일환으로 그가 저나 유진이에게 연락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잡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저와 유진이는 나중에 밖으로 나와 창가 계단에 앉아 종이컵에 담긴 물을 마셨습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후 우리의 지루한 그러나 구원과도 같은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는 물리치료, 낮에는 작업치료, 정해진 시간에 약 복용, 그리고 오늘은 견딜만 했다가 이미 승리인 통증 일기. 유진이는 화를 냈고 가끔 지팡이를 옆으로 던졌으며 때로는 이유 없이 웃었습니다. 저는 잔소리를 하다가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녀는 밤의 꿈속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에 놀랐겠습니다. 저는 차를 끓여 옆에 앉아 숨소리가 고르게 될 때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매트리스는 낮게, 욕실에는 손잡이를 달고 계단은 없앴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파란색 부엌은 제 취향에는 너무 밝았지만 이제는 그녀의 색이었습니다. 윤 팀장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아냈습니다. 약 70% 정도를 회수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영장에 따라 되는 대로 받게 될 겁니다.
보험회사는 명백한 사실을 외면하려 했지만 윤 형사의 조치 후에 조용해졌습니다. 구상권은 그에게 청구되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거기서 지불하게 될 겁니다. 결혼은 소란 없이 해소되었습니다. 유진이는 자신의 성인 박 씨로 돌아왔습니다. 여권과 주민센터 방문은 혼자서 해냈습니다. 저에게는 버스에서 찍은 사진만 보여주었습니다. 눈은 피곤했지만 시선은 이미 단단했습니다. 교도소에서 강민혁이 몇 번 편지를 보냈습니다. 미래를 생각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거야. 편지는 수취 거부 도장이 찍혀 그대로 반송되었습니다. 악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주제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말은 이미 다 했습니다. 유진이가 거리에서 오래 걷게 된 것은 3개월 후였습니다. 처음에는 약국까지 왕복, 그 다음에는 공원까지. 우리 마당에서 처음으로 지팡이 없이 걸었을 때 저는 옆에서 걸으며 구름을 보는 척했습니다. 가끔 그녀는 반나절 동안 침묵했고 가끔은 놓친 말을 모두 만회하려는 듯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셋이 아닌 둘이서 뒤돌아보지 않고 다시 함께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무섭지 않았고 단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백서희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원했던 것보다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돌려받는데 도움을 받았고 누군가는 진술서 작성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송혜림 씨는 차분하게 증언했습니다. 외과 의사로서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겪었고 사실과 아픔을 분리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가끔 불필요한 말 없이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어떻게 지내요? 버티고 있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가을에 지원센터에서 한 여성이 찾아와 유진이에게 외상 후 환자 몇 명과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제 고집 센 딸을 보았고 그녀가 잠시 생각에 잠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미화나 교훈 없이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중요한 건 여기서 부끄러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일이었습니다. 겨울에 우리는 발코니에서 낡은 앨범이 든 상자를 정리했습니다. 유진이는 깨끗한 종이를 펴고 연필을 들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선은 자신감 있게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원과 사각형, 그 다음에는 마당, 창턱, 환한 새처럼 휘파람을 부는 거위 주전자. 봄에 그녀가 벽에 4장의 그림을 걸고 그냥 나를 위해 여기에 둘래? 라고 말했을 때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해는 좋은 방향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점점 더 드물게 떠올립니다. 윤 형사의 말에 따르면 그는 앉아서 불만사항을 쓰고 배상액에 대해 다투려고 한다고 합니다. 습관적인 일이겠죠. 제게는 더 이상 흥미가 없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쉬지 않고 시장까지 몇 걸음에 갈 수 있는지, 그녀가 역겨워하지 않도록 물에 오트밀을 제대로 끓이는 방법, 햇빛이 부족할 때 창문 아래에 어떤 꽃을 심어야 하는지입니다. 1년 후 의사가 짧게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가능한 칭찬 중에서 최고였습니다. 그때쯤 유진이는 예전에 눈물 나게 했던 일에 대해 웃을 줄 알았고 나중에 부끄럽지 않게 울 줄 알았습니다. 파란색 부엌에는 여름에 할 일 목록이 붙어 있습니다. 방충망 교체하기, 강가에 가기, 편한 배낭 사기. 큰 계획은 없고 이것이 사치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아마도 2가지일 겁니다. 첫째, 구원하는 것은 비명이나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지루한 규율입니다. 기록하고, 전화하고, 서류를 모으고, 할 줄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둘째, 사랑이 경계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의 자산이 된다면 계좌를 닫을 때입니다. 가끔 저녁에 우리는 둘이 앉아 거위가 주전자에서 휘파람 부는 소리를 듣습니다. 제가 2잔의 컵에 따르고 유진이는 맛을 보고는 너무 진해라고 찡그리며 미소 짓습니다. 창밖은 평범한 서울,
우리 것도 남의 것도 아닌 우리에게는 새로운 습관,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화도 영원한 승리도 아닙니다. 단지 조용하고 정직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 나이와 어디서 오셨는지 남겨주세요. 저희는 누가 우리를 보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실제 삶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